예, 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저희처럼 정말 쉽고 재밌게 하는 데는 없는데요. 네. 우리보다 싼 데 있으면 뭐 차익 환불해 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더 쉽게 하시는 분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저희가 네. 자,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세자녀 허용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저도 오늘 공부 좀 하려고요. 네. 오늘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정말 한번 정복을 좀 해보자. 짧은 시간에 한번 제가 쉽게 좀 설명. 저도 이제 피상적인 얘기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가 최근에 또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아젠다로 시작을 했죠.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본격화했고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산하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름을 우리가 보통 전 디지털 화폐라고 했을 때 기본 이야기하는 게 CBDC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C이라는 게 센트럴 뱅크잖아요. 그다음에 DC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 이게 지금 중국만의 문제야.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CBDC인데 중국이 먼저 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만들고 이름 자체를 DCEP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DCEP,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EP가 뭐냐면 Electronic Payment.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안화 전자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미 전자화폐 관련해서 지금 특허를 갖고 있는 게 100개가 훨씬 넘고요. 이게 이제 법정화폐로서 이제 뭐 시작이 됐는데 매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CN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보고 있죠. 실제 지금 결제를 하고 있고 지금 옆에 보다시피 개인들이 있는 전자 지갑에 지금 이제 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결제를 한 모습입니다. 이 지금 위안화가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0+1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지역, 우리가 광동 선전이라든지 수조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한 10개 지역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이징, 그러니까 내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죠. 그래서 맞춰서 해서 10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제 올림픽 해당 지역에 가서 1, 이렇게 10+1 시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이 해당 지역에서만 이 디지털 위안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도시 간에 연계가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허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역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홍콩이라든지 다른 홍콩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뭐 태국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해외 결제로도 지금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사용 흐름도 제가 좀 쉽게 한번 제가 좀 그려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게 중국 상업은행을 통해서 즉 건설은행이라든지 공상은행 이걸 통해서 개인 디지털 지갑 혹은 자영업자 혹은 기업 디지털 지갑으로 들어가서 실물 시장에서 아까 사진 보셨던 그 실물 시장에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제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QR코드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이 NFC라는 게 있습니다. NFC라는 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좀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인데요. 그래서 버스 탈 때도 NFC 카드를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부딪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터넷이 안 잡히더라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 전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비트코인, 뭐 리브라, 모바일 결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까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비교를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DCEP랑 사실 리브라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미국이 과거에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부랴부랴다 지금 CBDC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출발이 늦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페이스북 저커버그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빨리 안 하면 중국이 이런
그 전자화폐 시장에서 훨씬 더 이 달러 지폐의 패권을 넘어서 미래의 이런 화폐 부분에서 앞지를 것이다. 그런데도 뭐 결국은 안 됐죠. 그래서 좀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DCP랑 리브라 그다음에 비트코인 모바일 결제를 제가 비교를 쭉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 뭐 보시다시피 발행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DCP라는 게 법정 화폐다 보니까 모바일 결제 우리가 뭐 중국에서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그 상점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건 안 받아 하면 뭐 안 받는 그렇죠.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분도 있고 제가 법적 고려라든지 오프라인 지불, 결산 모델 그다음에 리스크 식별, 뭐 한도, 수수료 등등을 좀 비교를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이걸 찍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지금 이 중국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부분들이 지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화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치고 나가고 뭐 미국도 지금 연준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얘기들을 자세히 해주셨고, 그러니까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름이 DCEP, 네. 뭐 DCEP라고 하는지 뭐 DCEP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네.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 뭐야? 일렉트릭 페이먼트. 일렉트릭 페이먼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DCEP로 불리는 중국에서는, 건데요. 자,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뭐 비트코인 채굴까지 못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거의 한 뭐 조사를 보면 한 80% 중앙은행은 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다 동의를 했고 지금 한국도 지금 부랴부랴 지금 관련된 보고서도 지금 뭐 위탁을 해서 지금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하고 네. 있고 미국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좀 갭이 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 좀 불가피하게 쫓아가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중국은 치고 나간다는 좀 생각이 네, 들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향 대세는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지금 80%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이게 출발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부분으로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연구를 했지만 지금 작년에 본격화된 부분에서는 많은 이제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이건 일렉트릭 페이먼트 아니냐. 그러니까 결제니까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좋은 실험 대상이 하나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미중 관계 격화되면서 더 좀 이에 대한 논의가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부딪힐 것이다 하면서 이 중국의 DCEP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발은 지금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금 나눠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개로 지금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속내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음성 거래, 그러니까 지하 경제 문제점들을 좀 확실하겠다. 금융거래 추적도 좀 하고, 그러니까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 중국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시장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경 원, 4경입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네. 경이라는 사경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안 와닿죠. 안 와닿죠. 네. 많은 분들이 안 알고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순자산보다 훨씬 많은 건데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100배 이상의 큰 규모인데 이게 너무 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정부 주도로 재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결정적으로 또 더 강력하게 디지털 위안을 하는 속도를 내는 이유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 1대1로 하는데 이 위안화 국제화 불씨가 자꾸 이제 조금 피려다가 또 꺼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올 1월입니다. 이민은행하고 국제은행강 통신협회라고 하는 스위프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합작 부분으로 베이징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국제 송금, 그다음 국경 간 결제의 영향력도 조금씩 이게 부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야심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위안화 국제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국제화라는 게 어떻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결제 통화로서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통화가 돼야 되고 비축 통화. 그러니까 달러 지폐 부분에서는
위안화가 절대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결제 통화로서, 그러니까 미래 금융, 우리가 디지털 위안화 부분에서는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투자통으로 확대. 그래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 바로 디지털 화폐 상용화가 미국보다 빨리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미래 금융 테크 시장을 중국이 먼저 선점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DCP를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내년 2022년도 베이징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아마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패권 경쟁에서 또 이제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가지고 가기 위한 거다. 이 정도의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다 좀 내부적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문제까지 그 이유들을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를 딱 볼 수 있겠죠. 네 가지. 중국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위안화 지폐 몇 장 있는데요. 바꿔야겠네. 앞으로는 이거 다 그 지폐에서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조금 먼 얘기지만 바꾸라고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얘기 먼저 했고요. 네, 이어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중국 주요 지수를 쫙 파헤쳐주고 계신데 오늘 6번째 이야기로 중국 지수 가운데 글로벌 중국 지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네, 이제 중국 관련 지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패시브 투자 ETF 관련해서 알아야 될 CSI 배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CSI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글로벌 지수, 중국 지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죠. MSCI와 그다음에 우리가 FTSE 글로벌 중국 주식에서 집중적으로 좀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시 이제 우리가 ETF 관심 많으실 텐데, 그 ETF 사실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SI 300이 핵심입니다. 네. CSI 300을 이제 기본으로 보시고, 만약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내가 관심을 좀 더 좁히고 싶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언급드렸던 CSI 100을 또 보셔야 되고, 혹은 오늘 설명드릴 이 FTSE China A50 이걸 추종하는 ETF가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다. 최근에 지금 CSI 300 지수도 지금 계속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글로벌 중국 지수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양대 지수잖아요. MSCI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가장 쉽게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이 MSCI라는 게 뭐 모건 스탠리 자회사, 그렇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지수명을 따른 거죠. 지수가 뭐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가 있는데 중국 A주를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됐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MSCI 차이나 지수가 있고 MSCI 차이나 A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SE라는 게 그러니까 파이낸스 타임즈, 그죠? FT죠. 그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이거 LSE 합쳐서 FTSE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선진과 신흥 지수로 구분이 되는데 2019년 6월에 중국 A주를 이 FTSE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 또 FTSE 차이나 지수가 있고 FTSE 차이나 A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차이점이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겁니다. 둘 다 차이나 지수가 있고 차이나 A 지수가 있다. 보시다 개념은 뭐냐면 이 A주가 본토 A주가 들어가면 차이나 A 지수가 되는 거고, 없는 것은 홍콩 종목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좀 더 쉽게 제가 또 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표를 딱 여러분들이 딱 캡처해서 보시면 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CI 차이나 보시면 홍콩 거래소 H주 레드칩 위주로 되어 있죠. 99% 정도가 이제 홍콩 거래 종목이고 일부 상하이 선전 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나 A, MSCI 차이나 A는 이제 상하이와 선전 A주 상장된 대형주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상하이 선전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FTSE 차이나는 이제 거의 뭐 100% 홍콩 거래소 H주 레드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FTSE 차이나 A50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ETF를 추정할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똑같이 시총 상위 50개 기업 상하이 선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하이 선전 비중은 이건 조금 MSCI랑 다르게 한 85대, 제가 볼 때는 85대 한 1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우셨던 이 MSCI, 그 다음에 FTSE, 차이나와 차이나 A 지수, 거기에 따라서 추종되는 ETF,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주식을 보실 때 좀 참고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 증권사에서 운영사에서 파는 ETF도 보면 뭐 CSI 300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요. A50, 50개 종목 들어간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MSCI나 FTSE나 차이나 A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 본토주가 들어갔다는 A죠. 거군요. 예. 네. 항주,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이와 선전에 있는 우량 기업들 네. 거의 비중을 좀 나눠서 MSCI는 7대 상하이 네, 선전이 네. 7대 3 정도.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A주, B주가 있는 거죠. A주는 내국인이고 B주가 외국인인가요? 그러니까 A주가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종목 소개하는데 거의 다 A주를 이야기를 하지 B주를 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 자, 중국 지수에 대해서 쭉 6번째 시간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중국 주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공부해 볼 기업은 어디인지요?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항서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품 제조업체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이 다양한 정책의 영향 때문에 항서제약 또한 연초 대비 30%가 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지난해는 병원에서 원활한 수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수요도 둔화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기업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1분기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이 HLB와 리보세라닙 간암 인상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올해 실적에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규모도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먼저 항서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6조 7,8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이 1조 2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제가 앞서 연초 대비 30% 넘게 줄어들었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1년 주가 수익률 4% 가깝게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HLB 살펴보겠습니다. HLB 정말 주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악재가 있으며 주가는 하락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주주 달래기로 무상증자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이더 리보세라닙으로 조금 살아날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HLB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매출 또한 1분기 최악이었습니다. 76억 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 항암제로 굉장히 유명한 관련주 살펴볼게요. 노바티스 가지고 왔는데요. 시가총액은 224조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 14조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항서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교수님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익숙한 기업입니다. 항서제약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하고의 연관이 꽤 있어서 맞습니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일단 항서제약인데 본토 발음으로 교수님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고 항서제약. 이게 항서제약이 헝루이 이药 이렇게 예, 요겁니다. 저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헝루이 이药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서제약, 중국 제약회사 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차이나TV에서 매우 많이 들어보셨는데도 이 종목을 소개를 안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특히 근데 오늘 날짜로 해서 의미가 있는 지금 큰 이슈가 있어서 이 항서제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거의 이제 1위의 제약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그 종목의 가장 대표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성제약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뭐 항서제약이 월등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4대 제품군을 보셔야 되는데 항암제, 마취제, 조영제, 그다음에 수액이 있습니다. 근데 항암제가 엄청난 가장 높은 역량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1위의 제약회사.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와 비교한다면 뭐 한미약품이나 중해제약이나 뭐 이 정도 유한양의 이 정도 급인데요. 아까 이제 다은 앵커가 HLB 얘기를 해준 것은 이제 HLB가 이제 항서제약이랑 얘기가 리보세라닙 얘기가 많았거든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주신 것 같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면 항서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수님이 뽑아주신 항서제약의 투자 키워드 포인트는요. 표적 강암제의 선두주자다. 대표 선수다. 대표 선수다. 국내도 표적 항암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표적 항암제라는 게 뭐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항암 치료가 힘들잖아요. 머리도 네. 빠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세포를 이게 일반 세포 구분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만 공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네. 하는데, 이 표적 항암제 부분에서 대표 선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다운 앵커님께서,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아파티님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이제 부분인데 이제 지금 글로벌 3상 실험 들어가 발표를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중국에서는 항암 의약품의 1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14년 같은 말에 이미 위암 임상시험이 끝난 시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암, 유방암, 간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HLB, 이게 이제 항서제약과 이제 글로벌 간암, 그래서 3상을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아까 리베세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게 오늘부터일 겁니다. 6월 4일부터, 그래서 6월 8일까지 지금 그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그렇죠. 예. 진행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항서제약도 발표를 할 건데, 리보세라닙 관련된 임상 결과 약 한 30편 정도의 논문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지금 많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서제약의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은 아시겠지만 이 미국 LKSB가 개발을 했지만 중국 라이센스는 이 바로 항서제에 갖고 있거든요. 네. LKSB는 오늘 설계했던 이 HLB의 또 자회사 개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뭐 매우 지금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주가가 지금 가장 좀 떨어져 있는 부분, 그 저가 매수의 기회고, 그다음에 하반기 상승 추천 종목으로서도 항서제약을 계속 중국 내 애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려했을 때 첫 번째 투자 기여도는 그래도 표적 항암제 대표 선수로서 또 뭐 항암 의약품 1위 기업으로서 네. 지금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를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HLB하고도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암을 인간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트롤 정복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굉장히 관심이, 중국도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항암제에 관한 얘기 관심이 많을 겁니다. 표적 항암제의 대표 선수이고요. 항서제약.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이제 수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R&D 연구개발을 얼마나 하고 성과를 내느냐인데요. 그렇죠. 중국 최고의 R&D 및 임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자, 이거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까지 계속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면서 관련된 다른 제약회사들과의 R&D 역량, 네. 그다음에 비교를 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의약품 R&D 기업은 최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정도 R&D 투자 규모가 한 4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한 9% 정도 됐는데요. 2020년 작년으로 했을 때 받으면 한 8,720억 원, 우리 돈으로 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계속 이 R&D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25,000명 정도 직원 중에서 5,000명이 R&D 인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혁신의약품 연구센터도 의미가 있지만 2000년대에 설립할 때도 그 당시 때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2005년도에 미국 뉴저지에도 미국 혁신의약품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진입이라든가 판매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죠. 전반적인 중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2019년도일 겁니다. 중국이 의약품 이제 관리감독 관리 조례를 이제 수정본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약 심사 승인 기간도 좀 단축을 시키고 임상 시험도 단축하는 것을 하면서 더 규제 완화를 하면서 중국 제약사업 바이오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게 바로 항서제약인데, 제가 이제 미국 그 국립보건원 자료, 세계 최대 임상시험 정보 데이터베이스 센터죠. 그 자료를 좀 보시면 국가별 순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임상시험 부분에서. 그러니까 임상시험 부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보세라님도 이 항서제약이 갖고 있는 임상시험의 파워가 엄청 크거든요. 2010년도에 보시면 6위였던 중국이 일단 17년도에는 5위, 2018년도에는 3위, 2019년도 2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약 바이오의 중국, 사실 제약 바이오의 중국의 역량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참 뭐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던 미국, 부분들이죠. 독일, 영국이 역시 선두권에 있고요. 네. 중국이 쭉쭉 올라가는 거고 한국은 어디 있나요? 한국은 뭐 6위, 8위권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8위 하고 정도 있군요. 됩니다. 예. 8위, 그죠? 8위, 7위 정도 네. 되는데 이게 뭐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신임을 하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선두그룹에 있는 항서제약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키워드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 항서제약의 투자 키워드 세 번째 내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암제 시장의 성장성, 네, 있겠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시켜서, 것들이 네. 논의가 되고 있군요. 네. 정부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는 거죠. 네. 의약품 시장 규모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314조 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연평균 7.3%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매년 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겠죠. 고령화되니까. 그다음에 뭐 잘못된 식습관도 있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국 암 환자 수가 약 한 4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로 보면 작년에 한 2천만 명이 암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한 거죠. 중국인들도 물론 뭐 차를 많이 드시고 그러지만 사실 식습관 자체가 상당히 기름진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인구 고령화되면서 그런 이제 질병이 앞에 이제 부딪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암 의약품 시장 규모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봤을 때 약 한 시장 규모가 항암 의약품 시장 규모가 약 32조 정도 되는데 관련 데이터를 보면 2024년도 정도 되면 약 한 64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시장, 약물 시장 부분에서 제가 데이터 관련된 있어가지고 지금 평균 지금 한 연 14.3%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 부분들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항서제약 매출액 전체를 보면요. 네. 우리 돈으로 한 4조 8,400억 정도를 했습니다. 매출액 정도가 전년 대비 19%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항암 의약품 매출액이 한 2조 한 6,5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에서 이 항암 의약품이 차지하는 게 55% 정도를 차지하고요. 2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취제 매출액입니다. 예. 그게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영제, 그다음에 그 수액 정도 되는데요. 네, 조영제는 내시경 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보험 아까 들어간다. 예, 이제 의료보험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 부분에서 또 이제 2019년 같은 경우 이제 항서제약이 했던 항암제 플루조 파립이라는 이제 항암제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작년부터 국가의료보험 리스트에 들어감으로써 정부 혜택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보조를 받게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위암이부세라님 같은 경우 2014년도에 포함이 됐고 지금 거의 매년 하나씩 지금 이 정부 의료보험 리스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정부 보정을 받고 또 이제 시장의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볼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서 세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서제약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유방암, 식도암, 난소암 계속 지금 뭐 매년 지속적으로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네, 시간이 좀 있어서 옆길로 잠깐만 샜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분들을 보면 음식을 저희도 중국 가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확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는 게 문화인지 아니면 저희가 보는 것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뭐 이 평상시 생활에서는 뭐 소박하게 드시는지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좀 이제 자기 고향 스타일로 좀 소박하게 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손님을 접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손님을 접대할 때 이 접시가 있으면 이 흰 게 보이면 안 되니까 접시의 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할 때도 세 사람이 먹으면 5인분 이상을 주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게요. 5명이 먹으면 8인분을 주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이 이게 받으면 안 되니까 항상 많죠. 중국 접대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엄청나지 뭐 않습니까? 접대까지는 아니고 친구랑 같이 상에서 먹는데 둘이 갔는데 막 왕창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래? 제가 그런 적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이제 낭비, 네. 환경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에서요. 이제 접시 다 비우기 운동.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중국의 전통 문화가 좋지만 이거는 지금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고 항상 많이 먹게 되죠. 저도 이제 중국 가보면 항상 평소시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씩만 먹어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 가면 항상 그 뭐 차를 많이 마시는 게 그 이유고요. 뭐 옆길로 센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중국의 의료 시장이라든지요, 혹은 환경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다 문화를 알아야 사실은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박승창 교수님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얘기를 들었고, 자, 항서제약의 이제 앞으로 전망, 주가도 제가 좀 봤는데요. 주가가 2018년, 20년에 대략 한 14위엔, 13위엔, 지금은 좀 12엔 정도로 조금 주가는 조금 처져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저가 매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다. 앞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애널들하고의 또 소통도 해봤을 때 가장 높게 또 평가는 또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보신다라면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암제 플러스 마취제, 조영제 이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은 보여지고 있고, 단지 좀 리스크적인 요소는 워낙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네. 있고, 특히 이제 지난달이죠. 5월 1일부터 중국이 이제 약품 감독 관리에 대한 전면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약품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편,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리스크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 앞에서 다운앵커님도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국민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터널을 지나면 하반기에서는 좀 높게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우리가 중국 기업을 쫙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의 다들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인데, 네. 중국 시장도 무척 크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뭐 테크 기업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은 항서제약 같은 제약 회사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고민이 살짝 됩니다. 네. 그 이제 미국에도 아까 있다라고 이제 뉴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역사도 오래된 뿐더러 글로벌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글로벌한 제약 바이오에서 믿음이냐, 그러니까 서방에서 보는 중국 제약 바이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많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중간 이슈라든지 네. 특히 뭐 이런 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는 게 어떻게 보면 항서제약이 앞으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항암제약 부분에서 미국과의 지금 연계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항서제약을 보시면 다른 제약 바이오, 물론 복성제약이나 다른 제약 바이오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1위 기업을 네. 갖고 있는 영향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나TV,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